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저는 노은지입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오늘도 뉴스 카운트다운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소식만 살짝 공개하고 갈 텐데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이렇게 눈이 내리는 가운데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내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생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오늘도 뉴스 톱10이 엄선한 10가지 소식을 차례대로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10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가수 이재 씨의 얼굴인데요. 한국과 또 K-팝 아이돌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이죠. K-팝 데몬헌터스가 지난 한 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 돌풍을 증명하듯 오늘 골든글로브에서 캐대언이 이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It's so surreal because I feel like that was kind of the plan. You know, in a way, but not, but like we never thought it would actually happen. So to break the fourth wall like this, so iconically, has been a dream come true for everyone. So it's been amazing. 네, 골든글로브에서 캐대언이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타면서 이관왕을 안았는데 곧 있으면 아카데미 시상식도 열리다 보니까 추가 시상 소식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이재 씨와 또 외할아버지 신영균 배우에 대한 인연도 짚어볼 텐데요. 안진유 기자께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오늘 캐대언이 이관왕을 타면서 좀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긴 했는데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도 수상을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이건 불발이 됐어요. 네, 박찬욱 감독의 영화고 이병헌 씨가 주연 배우로서 또 후보에 올랐는데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예. 하지만 K-팝 데몬헌터스, 이게 K-팝과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재로 했던 작품이 미국 골든글로브에서 상을 받았다. 굉장히 의미가 크죠. 게다가 주제가상 같은 경우는 노래 장르가 다양한데 K-팝이 수상한 건 골든글로브 역사 84년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게다가 또 지금 이재 씨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재 씨 같은 경우는 한국계 미국인이죠. 근데 이재 씨의 성공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승승장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원래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10년 넘게 연습생 생활을 했는데 결국 정식 데뷔를 못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가수보다는 프로듀서로서의 역량을 키워왔는데 이번에 저 K-팝 데몬헌터스의 노래를 직접 프로듀서 만들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렇게 다시금 상을 받게 되면서 모두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 수상 소감이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또 이분이 계속적으로 가수이자 작곡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이게 계속적으로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본인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다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얘기를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저분이 내가 처음 가수가 되지 못한 데서 멈췄다면은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없었겠죠. 이거를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할아버지가 또 시청자분들 많이 아실 만한 분입니다. 신영균 원로 배우가 이재 씨의 외할아버지인데요.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할아버지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어린 시절에 TV에 함께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외손녀가 인물이 좋고 노래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 씨 역시 지난해 인터뷰에서 나의 끼는 할아버지에게서부터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영균 배우의 반응이 나왔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들을 수는 없었는데 물론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안지윤 기자 어떻습니까? 네, 신영균 씨는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 손녀와 직접 등장을 해서 손녀의 끼와 재능을 칭찬할 정도로 남다른 또 이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영균 씨는 최근에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안성기 씨의 그 빈소에서였죠. 그리고 지금 연세가 98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손녀에 대한 기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항상 이 손녀가 지금은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한국인이라는 얘기를 꼭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 씨가 이 노래를 만들 때도 이 노래가 전체가 다 영어 가사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일이라는 한국어가 나오죠. 네, 한국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재 씨가 직접 작곡한 겁니다. 이 예. 노래를 만들면서 반드시 이 노래는 한글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가사를 넣어서 전 세계에서 한국어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런 게 전부 다 할아버지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수상 직후에서 이재 씨가 수상 소감을 대다수는 다 영어로 말했는데 마지막에 엄마 사랑해요라는 이 여섯 글자는 또렷한 한국어로 말해서 뭉클함을 줬습니다. 예. 골든글로브에서 수상에 영예를 하는 이재 씨, 또 아쉽게도 수상이 불발된 배우 이병헌 씨 사이에는 또 다른 또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사실 이병헌 씨도 캐대언에는 목소리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귀마로 출연을 또 했었는데 양지민 변호사, 이병헌 씨 결혼식 주례를 본 게 또 신영균 배우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병헌 씨가 과거에 한 드라마 아스팔트 사나이에서 신영균 씨와 이제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도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3년도에 이민정 씨와 결혼을 할 때에도 주례사를 부탁을 해서 주례를 한 인연이 있고, 이민정 씨가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재 씨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봤는데 정말 이렇게 끼를 꽁꽁 숨기고 있다가 이게 꼭꼭 쌓여서 이렇게 한 번에 빵 터지게 됐다. 그러면서 옆에서 보기에 너무 뿌듯하고 좋다라는 이렇게 마음을 밝혔거든요. 아마도 이병헌 씨와 맺어진 신영균 씨와의 이제 인연으로 비롯해서 이 손녀인 이재 씨와도 원래는 이제 잘 알고 있던 그런 각별한 사이로 생각이 되고, 사실 그래서 귀마로 이렇게 캐대언에 나오게 된 것도 예. 이재 씨를 도와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병헌 씨가 이렇게 나서게 됐는데 아, 결과적으로는 그 덕을 좀 보게 된 네.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다는 안타깝게 수상을 불발했습니다만 캐대언 때문에 뭐 한국 배우들 그리고 지금 골든글러브 참석한 분들 모두 축제 분위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10위 소식이었고요. 이번에는 9위로 넘어갑니다. 네, 방송인 박나래 씨인데요. 최근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간의 통화 녹취가 새롭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새 국면을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양측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나래 씨의 입장문 목소리였고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간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뭔가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직 매니저가 이제 그동안의 어떤 주장과 좀 다른 행동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국면으로 좀 넘어간 상태입니다. 12월 8일 새벽으로 추정되는 일부 녹취고요. 저희가 일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통화 내용을 보면 매니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반려견의 이름이 등장하고 반려견이 병원을 갔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뭐 언니는 내 사랑 이런 표현이 좀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안진용 기자, 이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내용만 보자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많이 틀어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두 사람의 처음 관계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나래 씨가 1인 기획사를 만들면서 원래 일하던 매니저를 데리고 온 거였으니까 관계가 좋았겠죠. 예. 근데 일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저 날짜가 중요합니다. 12월 8일 같은 경우는요, 두 사람이 한 차례 박나래 측에서 합의문을 제시했다가 결국은 서로 불발이 되고 계속적인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밤에 새벽에 갑작스럽게 통화가 이루어졌고, 저 통화 직후에는 양측이 만나게 되죠. 박나래 집에서 만났는데 그 다음날 박나래 씨는 오해를 풀었다는 입장을 냈는데, 그 직후 전 매니저 측에서는 진전된 게 없다면서 곧바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는 거죠. 근데 저 녹취가 나오니까 아니, 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친해 보이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 즉, 전 매니저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무언가 박나래 씨랑 소통을 해왔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들이 이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볼 수 있는 체크 포인트는 합의 관련된 거죠. 예. 계속적으로 저 대화의 전후로도 합의에 대한 얘기가 오갔는데, 구체적인 합의 얘기가 과연 있었냐를 놓고 봤을 때 전 매니저 측은 저 통화 직후에 만났지만 합의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헤어졌고 우리는 원래 해오던 대로 합의문을 다시 보냈던 건데, 박나래 씨는 이미 감정적으로 다 정리된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이게 법적으로 따져봐도요, 감정적인 부분과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 이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매니저 측에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시 반박을 한 건데 먼저 전화를 건 적은 없고 통화 녹취가 이루어진 것은 만나기 전에 이루어진 사전 통화였을 뿐이다. 그리고 녹취와 3시간 대면 녹취록 모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약간 감정적으로 일부러 이제 박나래 씨가 반려견 얘기도 꺼냈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녹취다.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가 보시기에도 이게 듣기로는 두 사람이 상당히 애틋한 관계로 보입니다만 그것과 지금 법적 다툼과는 좀 별개로 봐야 되는 문제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고 사실 어떤 관계에서 계속 나쁘기만 했다면 진작 그 관계가 깨졌겠죠. 그러니까 애 증이 뒤엉켜 있다. 좋은 부분, 나쁜 부분이 뒤엉켜 있는데 법적으로는 나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따져 묻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를 묻는 과정이 있었으나 이게 합의가 성립이 안 됐거든요. 근데 보통 법률적인 분쟁을 보면은 극명하게 싸우던 상황에서도 합의 시도를 할 때는 굉장히 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합의를 위해서 만나는 자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에는 좀 우호적인 얘기를 하면서 대화로 좀 풀어봐야지. 왜냐하면 또 저게 소송도 하고 고소도 하고 이럴 경우에 서로 다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합의 국면에는 좋은 식의 얘기를 하면서 감정적으로 좀 이제 다독여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대화가 오게 마련입니다. 제 사건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또 합의가 깨지면 법적 절차 가야 되니까 또 격앙돼서 싸우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무슨 국면이 완전히 전환됐다 이런 거보다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 일부분이 저런 식으로 녹취로 나온 것이 아닌가. 저걸 공개한 쪽에서는 여론전의 일환으로 공개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될 뿐이지 어떤 관계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거랑 전혀 다르네? 뭐 이렇게 상황을 완전히 바꾼 대로 해석할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요, 그동안에 어느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는 와중에 전 매니저 측을 통해서 나온 주장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물건을 못 찾는 매니저를 향해서 폭언을 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을 잘 안다는 한 미용실의 어떤 헤어샵 원장이 전혀 그런 식의 폭언은 듣지 못했다라고 반박을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전 매니저가 재반박을 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양지민 변호사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폭언을 놓고도 진실 공방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매니저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명 우리가 이제 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행동들을 박나래 씨가 했고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가 헤어샵에서 소품을 갑자기 가져오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걸 못 찾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 매니저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폭언을 했고 결국에는 그 헤어샵 직원들까지 나서서 함께 이 물건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 가장 주된 뭐 목격자 내지는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헤어샵 원장이 그런 건 난 보지 못했다. 폭언은 듣지 못했고 그리고 뭐 하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실 공방의 모습으로 흐르는 차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전 매니저 측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샵이 박나래 씨와 함께 이제 앞으로 나중에도 일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헤어샵 원장 측에서는 어쨌든 주된 목격자로서의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결국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러한 애매한 상황 속에서 목격자 내지는 당사자의 진술이 뭐 엇갈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의 사례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일부의 사례에서 누가 한 명이 거짓말을 했다 내지는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다른 사례에 대한 신빙성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 당사자가 한 발짝도 양보를 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그 쟁점 하나하나마다 다투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새벽에 사실 두 사람이 왜 만났는가가 좀 궁금한데 뭐 합의 여부를 놓고도 또 풀렸다 여부를 놓고도 양측이 말이 다른데요. 안진용 기자, 왜 새벽에 두 사람이 이렇게 깊은 통화도 하고 만나기까지 한 걸까요? 사실 이 날짜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12월 5일 박나래 씨 측에서 먼저 전 매니저 측으로 합의문이 초안이 한번 갑니다. 네. 불발이 됐어요. 그리고 12월 8일 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직후에 다시금 전 매니저 측에서 박나래 씨 쪽으로 합의문 초안을 다시 한번 보내죠. 이 합의는 전부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저 만남 자체가 전 매니저의 주장은 합의의 일환이었다는 거죠. 즉 자신은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후에 그거에 대한 합의를 보기 위한 자리로서 간 거지 개인적으로 감정을 풀기 위해서 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나래 씨가 합의를 위한 자리였다 아니었다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적어도 양측의 합의를 얘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양측이 그 사이에 만남이 있었다면 관련된 내용이었을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5억 원 주장 요구인데 양측에서 한 번씩 합의금을 오가는 와중에 정확한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양측의 주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5억 원이라는 것이 그냥 구두상으로 얘기가 나왔을 수는 있는데 적어도 이런 합의분 초안 안에는 5억이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5억 요구라는 건 터무니없다는 거에 전 매니저의 주장인데 이 사안에서 근데 자꾸 놓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박나래 씨의 갑질 파문, 또 하나는 의료법 위반 문제인데 네. 지금 갑질 파문 쪽 이런 사실상 제3자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확인하지 못하는 진실 공방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좀 더 큰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자꾸 본질이 훼손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경찰 수사 진행 중이니까 내용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9위였고요. 이번에는 8위로 넘어갑니다. 네, 연말 연초부터 반도체 양대 대형주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면서 코스피 시장 전체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명인들 중에도 이 두 주식으로 수익을 낸 사람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SK 하이닉스 초장기 투자자 이번에 투자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그 주식 있으세요? 난 손해는 안 봤어. 집값이 21배나 상승하셨어요? 정상 네. 올라가다 샀어. 싸게 샀는데. 아 옛날에 근데 와 거기가 이제 개발이 되니까 예예 오르더라.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계단 올라가라. 모으는 재미를 가져라. 쓰는 재미보다. 직굴 모아 태산이다. 예. 내 18번이야. 네, 전원주 씨의 투자법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국민연금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이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3개월 동안 70조 원을 벌었다. 근데 국민연금이 수익이 나면 뭐 국민들 입장에서도 도움이 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어쨌든 두 주식이 증가율이 꽤 높아가지고 이렇게 70조 원까지 번 것 같아요. 성치은 부대변인, 예. 두 주식은 이제 국민주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두 주식이 사실 그 전체 시총의 아주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 주식이 오르면 코스피가 오르고 두 주식이 떨어지면 코스피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또 이번에 그 반도체 사이클이 왔다라는 평가들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전원주 씨 같은 경우에는 2만 원대에 들어간 걸로 지금표가 나왔네요. 2만 원, 지금 75만 원 가까워요. 오늘 74만 한 8천 원 정도에 9천 원에 끝났나요? 그러니까 종가가 그렇게 끝났으니까 뭐 수익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결국 기본은 장투라는 겁니다. 지금 뭐 이걸 또 보는 분들이 지금 뛰어들어도 되나? 물론 주식 투자는 개인의 결국 선택이긴 합니다만 전원주 씨가 이 투자 비법으로 말씀을 해왔던 것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단타로 치고 빠지는 거 하면 안 된다. 예. 한 단계 올라가듯이 꾸준히 넣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말씀을 상당히 수년 동안 해오셨어요. 사실 저도 그래서 주식 투자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단타로 하다가 피해를 많이 봤는데 저런 이야기 들은 다음에 네. 조금씩 넣고 정말 안 보고 있거든요. 가끔 들어가서 보면 미소가 나올 정도로 괜찮기 때문에 네. 아마 하시는 분들도 장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전원주 씨가 뜻밖의 투자 비결을 또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회사를 봐야 됩니다. 네. 회사가 단단한 회사인가. 또 나를 거느는 사람이 인상을 봐야 됩니다. 인상이 인상을 푸근해야 봐요? 됩니다. 자기 인성을 가지고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네. 장기 투자도 물론 그 비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쓰는 재미보다 모으는 재미를 가져라. 주식은 사는 재미로만 좀 갖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 얼굴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자룡 변호사 이게 약간 비과학적이긴 한데요. 나에게 추천하는 사람의 관상 본다. 이건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그 뭐 예전에 링컨도 그러잖아요. 나이 40 먹은 사람부터는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그게 다 통하는 얘기인 것 같은 게
저는 뭐 정치계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정치하더니 왜 인상이 저렇게 됐지 이런 얘기 인상이 듣는 사람. 변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독하게 살다 보면 인상도 나쁘게 변하고 맨날 안 좋은 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변하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투자에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의 상황이 안 좋으면 그게 인상에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상황이 안 좋으면 고객들에게 좋은 방식으로 고객의 이익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이 되게끔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중간에서 고객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좀 장난치는 경우에 대한 사건들도 많이 했었고 네. 또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이 또 뒤로 또 딴주머니 차가지고 회사가 망가지는 경우들도 많이 봤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저기 축약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또 워렌 버핏이랑 또 비교가 많이 되시잖아요. 전원주 씨가. 그래서 전원 버핏이다 이렇게도 불리는데 네. 워런 버핏도 주변 사람들 말보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직접 연구해보고 내 나름의 투자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걸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비법을 말씀하시는 걸로 뭐 비과학적이면서도 사실 성과를 내셨기 때문에 네. 한번 좀 경청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장기 투자를 해라. 그리고 절약을 해서 주식은 사는 재미로만 갖고 있다. 이 정도는 좀 귀 기울여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8위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7위 소식을 공개합니다. 네, 안성재 셰프의 얼굴이 등장했는데요. 최근에 화교다, 또 친중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루머로 곤욕을 치렀던 안성재 셰프입니다. 이번에는요, 근데 가짜 티켓 때문에 또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안성재 셰프의 식당이 갈수록 인기가 많아지면서 가기가 어려워지니까 가짜 식사권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겁니다. 먼저 안성재 셰프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는 셰프로서 제 할 일에 집중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제가 하는 일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다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걸 또 추구하고요. 제가 큰 꿈을 가지면서 뭐 서울시를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를 더 좋아하고요. 예, 서울시 행정감사 나왔을 때 목소리인데 셰프로서 할 일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을 한 목소리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뭐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또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원래 가격이 비싼데 중고거래 사이트에 1인 식사권이 42만 원짜리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저런 식사권은 실제로 발행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재 셰프가 직접 글을 올려서 우리 식당은 이런 티켓을 발행하지 않는다. 더 이상 피해보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글까지 올렸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실제로 보니까 식당 이름과 마크까지 그대로 있어서 잘못 보면 그냥 깜빡 속겠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기 보시면 이 안성재 셰프의 사인까지 이렇게 작성이 돼서 마치 이 초대장을 가지고 이 레스토랑을 방문을 하면 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게다가 일부 게시글에서는 이러한 가짜 초대권 형식의 글을 올려놓고 120만 원에까지 파는 글이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명백하게 이제 사기 행위인데 안성재 셰프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제 음식을 먹어보고 싶고 식당을 방문하고 싶은 고객들이 또 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절대 이런 거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예약을 공식적인 그 플랫폼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지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해서 하는 걸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사실 이전에도 SNS에 한 차례 올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까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 수차례 이런 글을 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런치가 32만 원, 디너가 42만 원 이런 가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가짜 식사권이 나오는 이유가 워낙 예약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안진영 기자, 실제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유명해진 셰프들 식당은 예약이 너무 어려워서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죠? 네, 맞습니다. 이 안성재 셰프가 스타덤에 오르게 됐던 프로그램이 있죠. 흑백 요리사라고. 지금 현재 시즌2가 방송되면서 예. 시즌1 셰프의 식당에 이어서 이번에 시즌2에 참여한 셰프들의 식당 역시 굉장히 예약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아예 거기에 출연한 셰프들의 음식점만 모아놓은 사이트도 있는데 대다수가 지금 만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악용해서 누군가는 웃돈을 주고라도 그곳에 가고 싶어 한다는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실제로 또 안성재 셰프를 비롯해서 이런 흑백 요리사 외에도 다른 셰프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지난해 논란이 있었죠. 지난해 논란이 있은 직후에 사과문과 함께 대국민 쿠폰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피싱 문자가 발생된 적이 있었는데 예. 이거에 들어가면 피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에서 다시금 공지를 올린 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연복 셰프입니다. 예. 이연복 셰프도 중식대가로 굉장히 유명한데 자신의 스승을 사칭하면서 내가 이연복을 가르쳤다. 그러니 이 식당에 와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연복 씨가 직접 저는 스승이 없다. 너도 나도 이연복의 스승을 자칭하는데 그런 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연복 셰프의 올해 나이가 67입니다. 근데 예. 이연복 셰프의 그 스승이라고 하면 나이가 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상식적으로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명 셰프들의 음식을 또 파인다이닝을 찾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를 노린 사기가 점차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유명 셰프와 함께 만들었다 이런 식품들도 좀 나오고 그런 사칭 피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구재령 변호사, 이거 좀 피해 막으려면은 이렇게 직접 셰프들이 나서서 우리는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긴 합니다만 좀 어떻게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까요? 식당에다 일일이 전화해봐야 될까요? 사실 구매를 할 때는 식당에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사실 저런 쿠폰을 식당에서 발행하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될 뿐만 아니라 저게 굉장히 중범죄인 게 사문서 위조거든요. 저 간단한 문서지만 서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서로 보고 그리고 사문서 또 위조가 예, 되는군요. 됩니다. 그리고 행사죄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엄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 플랫폼에서도 저거는 저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삭제를 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 셰프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6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참 많이 닮았죠? 장남 이지호 씨의 모습인데요. 지금 해군에서 군 복무 중입니다. 그런데 배치된 부대가 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5 기뢰 상륙전단에 배치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형들이 쏘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신고! 갑니다! 사고노동생 이지호는 2025년 11월 28일 부로 해군 소위의 임명을 명받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 회장님, 올라가서 내리시나요? 한번 안아주시죠. 좀 이제 바로 휴가신데 어떻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성가가 총출동했던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자대 배치 받은 것 같은데 제5 기뢰 상륙 전단에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역시 또 해군에 계셨잖아요. 안진용 기자께 여쭤볼게요. 저 어떤 부대죠? 자, 일단 제5 기뢰 상륙전단,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 이름 안에 어떤 일을 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상륙, 기뢰, 이건데 기뢰라는 건 바다에 있는 지뢰입니다. 즉, 다른 함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다에 기뢰를 설치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우리 함선이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런 기뢰를 피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없애는, 또 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상륙, 인천 상륙작전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해병대가 이제 직접 침투를 할 때 이걸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곳은 왜 또 이제 이지호 소위가 투입된 날 놓고 봤을 때 통신장교죠. 어쩔 수 없이 이런 해전 같은 경우는 연합군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국어가 아니라 외국어로 소통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지호 소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을 뿐만 아니라 파리 정치대학 출신입니다. 즉, 몇 개국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이런 해외 부대와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다는 측면에서 이 핵심 부대에 배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진용 기자가 육군 장교신데 제가 또 착각해서 해군이라 그랬네요. 육군 나오셨고요.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이런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통역, 번역, 보고, 의전 통역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국적도 국적이고 지금은 이제 한국 국적을 택했습니다만 언어에 능통하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에 배치가 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재용 씨 장남의 이지호 씨의 행보는 계속해서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치윤 부대변인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멋있죠. 멋있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이지호 씨가 이거 입대한 이후에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한 사람의 입대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루는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 귀감이 되기 때문이겠죠. 왜냐면은 예전에만 하더라도 뭔가
그 돈 있는 집 자식, 권력 있는 집 자식들은 군대를 제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이 오해들이 많았는데 네. 오해가 아니라 사실인 부분도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개선해 나가는 그 선봉장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냥 그 사병으로서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만 이 장교로서 또 병역을 마치시는 또 이행하는 분들의 또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은 더 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지호 씨가 저는 자랑스럽게 군 생활을 28년 11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꽤 긴 거네요. 장교는 많이 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 군생활 사병은 이제 1년 반으로 줄었습니다만 장교는 더 길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교로 하는 거를 좀 더 기피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앞장서서 해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많은 청년들이 장교에 대한 또 이미지를 또 좋게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 전역이 또 2028년 11월이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또 어떤 소식들이 들어올지 저희가 한번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6위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5위 소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원금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초 회의 시작 시간은 오후 2시였는데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22분 늦은 오후 2시 22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이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두물물출하다가 약 2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어떤 얘기를 하고 들어갔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 오늘 어떤 의혹지로 소명하실까요? 저서 얘기할까요? 자료는 제출하셔서 얘기할까요? 탈당 의사 없는 거 그대로실까요? 어제 당에서 애당의 길 의혹에 대해서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제 애당의 길 말씀이 있으셨는데 혹시 네, 눈을 맞으면서 들어갔습니다. 무고함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에서 애당의 길을 언급했다. 사실상의 어떤 탈당을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추인 부대변인, 오늘 들어가는 장면 보셨는데요. 정작 중요한 질문에는 답이 없이 들어갔거든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상 답변을 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다. 예. 본인은 무고함을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라고 한 거는 본인은 무고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은 무고하기 때문에 탈당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글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자꾸 애당심을 요구하고 뭔가 그 결단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뭐 많기는 뭐 10몇 가지다 이렇게 아무튼 많잖아요. 예. 그 부분에 좀 의혹을 뭔가 좀 그 무고함을 풀 수 있는 내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실상 그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민들께서도 그리고 일부 당원들께서도 이걸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좀 책임을 져줘야 되는 모습을 저는 기대를 했던 거죠. 하지만 오늘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나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당에 대한 이런 생각보다는 본인을 어떻게든 무고한 걸 풀겠다라는 욕심이 좀 앞선 게 아닌가라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그 관련된 얘기들이 막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징계 시효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징계 시효. 예. 네, 당원 당규에 징계 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혹과 관련된 것들이 이미 시효가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리심판원에서는 당원 당규상 이거를 징계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대표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지금 들어가면서 입장을 보인 대로 역시나 본인은 결단할 생각이 없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은 저는 당 차원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뭔가 징계 시효 얘기하셨는데 조금 전에 나왔던 저희 채널A 단독 보도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김병기 의원이 소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 채널A 정치부 기자들이 발빠르게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단독으로 전해진 내용입니다. 윤리심판원에 출석을 해서 이미 이 사건은 징계시효, 3년이 징계시효라고 하는데 그 3년이 소멸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시효가 지난 거라 징계가 되지 않는 사유다. 이렇게 소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시를 한 게 당규 제7호, 제17조. 저게 이제 징계 시효가 담겨 있는 당규 같은데 저 근거를 제시했다. 이런 소식까지 좀 전해지고 있고요. 단독 내용 더 있나요? 예, 이렇게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취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들어오는 내용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근데 저 얘기는 내가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건 다 지났고 징계 시효가 지난 거라 징계할 수 없어 이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국 그건 민주당 일이죠. 예. 자기들 일이고.
사실은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법원의 어떤 이걸 문제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내용적으로 보면 정책인 문제를 또 다루는 곳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 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의 정책 문제, 전 원내대표 정책 문제도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아마 이제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요걸 근거로 해서 이제 당 지도부와 싸우겠다는 의미인데 저는 단순히 요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그냥 일반적인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당시 대표의 명을 받아서 비명행사 공천을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당의 공천 작업을 다 주도했으면 많은 비밀들을 알고 있겠죠. 예. 그리고 또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록을 녹음을 했습니다. 근데 그 녹음이 강선우 의원만 녹음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글쎄, 또 뭐 있을 아니라는 걸로 거야 보시는 믿을 수 거죠? 없겠죠. 예. 충분히 왜냐하면 딱 그것만 자기가 녹음을 했겠어요? 이 김병기 전 대표의 전력도 안기부 출신이고, 자, 그런 면을 따져볼 때 김 전 대표가 저렇게 당당하게 하는 것은 나도 있는 게 많다라는 걸 아마 당 지도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좀 전에 성추원 부대변인이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개인적인 욕심이겠지만 그러나 또 김병기 원내대표도 보면 여기서 밀려나면 본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정치적 경력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마 경찰의 수사도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경찰은 김병기 전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조차도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지금 김병기 전 대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마지막 어떤 면에서 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들어간 지가 2시 22분이니까 3시간 반 정도가 좀 지난 상황인데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에 대해서 최대한의 자료를 들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명해야 될 의혹들도 꽤 많고 이렇게 자료를 많이 들고 간다고 하니까요. 강성필 부대변인, 네. 윤리심판원 회의가 꽤 길어지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던 의혹들이 뭐 얼추 세어봐도 한 10가지 정도가 되고 예. 더 중요한 거는 그 사건들이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 과거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본인 혼자 나와서 소명하는 것이 과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이 객관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관련자도 좀 불러가지고 같이 진술도 들어야 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되긴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고 더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자료들이 과연 윤리심판원에서 느끼기에 아 정말 이 사람이 죄가 없구나 억울하구나 이렇게 소명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뭐 물론 당 윤리심판원이 경찰처럼 수사기관은 아닙니다만 제대로 소명을 하려면 한쪽 입장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들 얘기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구자룡 변호사, 일각에서는 전직 보좌관들은 우리 얘기는 안 들었다 뭐 이런 주장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의혹을 제기한 쪽의 얘기를 먼저 듣는 게 순서고 그거하고 어떤 내용이 맞는지 그게 심판의 포인트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안 듣는 상태에서 방어권이란 이름으로 김병기 의원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는 절차면은 사실 면죄부를 주는 절차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또 모든 거에 대해서 최대한 소명하겠다라고 해서 자료를 상당히 많이 들고 간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징계 결론이 나오는 것 자체도 뒤로 미뤄보겠다라는 그런 취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헷갈리게 만들고 진위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을 주고 거기에 법적인 내용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법적 공방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내리기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을 벌기 시작할수록 나를 제명으로 내보내기 굉장히 껄끄럽게 만들겠다. 나는 애당의 길 이렇게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법적 공방까지 염두에 두고서 길게 가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치킨 게임에서 이거에 대해서 마음 약한 사람이 비켜나겠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후폭풍에 대해서 걱정되면은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징계 못하는 것 쪽으로 귀결되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무언으로 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수사와 어떤 징계를 좀 연결지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수사가 좀 마무리가 돼야
징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당에서 이 징계를 뭔가 결론 내기에는 이미 시효가 지난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리를 이렇게 해보기만 해도 고발 사건만 23건이라고 하고 받고 있는 의혹만 이렇게 12개 의혹입니다. 이게 오늘 하루 안에 소명이 다 될지 모르겠어요. 성추인 부대변인. 예. 일일이 뭐 체크를 해서 이 중에 뭐라도 하나 걸리면 이제 제명이 되는 건지 그 절차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안에 밝히기는 좀 많고 사안이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일단 징계 시효 문제, 이게 당연 단계에 규정되어 있는 거를 좀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사실 윤리심판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거스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도 오늘 윤리심판원은 들은 내용들을 토대로 아마 결론을 내리긴 어려워도 지도부의 의견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정도는 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고 아마도 지금 12개 의혹이라고 되어 있는데 12개 의혹 중에 자료를 충분히 제공한 건 몇 개고 그 몇 개에 대해서 소명을 들어봤는데 소명을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는 징계감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뭐 이런 결론에 의해서 징계 시효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런 거를 이제 지도부에게 넘기게 되면은 아마도 저는 그냥 당대표가 윤리심판원에서 그 징계 시효나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나의 결단으로 이렇게 이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상황에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대표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리 그 박지원 의원이 계속 당을 위해서 나가달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버티고 있으면 사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당대표가 결단해야 됩니다. 당대표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남들이 좀 하기 꺼려하는 그 당대표가 사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하라고 가장 큰 권한을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표께서 윤리심판원의 좀 내용을 들어보고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지도부의 결단이 맡겨졌으니까 좀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구자룡 변호사. 김병기 의원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윤리심판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실공방해야 되고 자료도 봐야 되고 시효도 봐야 되고 법적인 것도 봐야 된다라고 해서 완전히 이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뭐 트럭 단위로 자료 던지면 분간을 못 하겠으니까 오래 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자료에 완전 파묻히게 만들어가지고 윤리심판원은 사실상 무력화하겠다. 그럴 경우엔 지금 성시윤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의 결단의 영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의총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또 이제 제명하는 거에 추인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건 완전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이 완전히 빨려 들어가가지고 부담스러운데 정청래 대표가 이런 후폭풍에 대해서 걱정할 거면은 나에 대해서 쉽사리 제명 못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을 안겨줘 보겠다. 나 쉽게 안 나간다. 이 메시지를 더 내는 거다.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오늘이라도 신속한 결과를 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를 매듭지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심판원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를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찰단에서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오늘은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자진 탈당을 권하건 안 그러면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 오늘 내로 빨리 해야 된다. 저는 김병기 의원과 국정원 동료고 저하고 참 형님 동생하는 아주 막역한 관계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병기야 자진 탈당해라. 그런데 신임 원내대표인 한병도 원내대표까지도 저런 얘기를 했다 보니까 오늘 안에 결론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현정 위원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이게 참 복잡한 당내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김병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친명계의 핵심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이제 최고위원들 보궐선거에서 사실은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2명. 그다음에 친명이 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의 중심이 지금 급격히 정청래 대표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김병기 전 대표와 정청래 대표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마치 김병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나를 몰아내는 거는 결국 대통령을 힘에서 몰아내는 것이다. 이 대통령을 권력의 중심에서 몰아내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등치시키고 싶을 거예요. 아, 그 정도까지 그렇죠. 확대해서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일단 싸움의 규모를 키워야 되니까. 그래야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 면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제명을 당할 경우에 나중에 입당 다시 재복당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보장을 받고 그리고 본인의 수사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일정 정도 뭔가 보장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수사가 진행이 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잘 잊혀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경찰이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강제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도 저는 상당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정도 13개나 되는 혐의가 나왔고 여러 가지 증거가 다 나왔으면 당연히 강제 수사를 해야 돼요. 지금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지 않습니까? 휴대전화조차도 압수수색하지 않아요. 이미 강선우, 김경 두 사람은 이미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 사건은 하지 않죠? 그 이야기는 결국 경찰이 정치권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면 김병기 대표가 지금 버티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을 뭔가 담보를 받고 싶은 뭐 그런 의도도 있지 않겠는가? 지금 당에서는 계속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잖아요. 근데 김병기 전 대표가 만약에 밀려날 경우에 그럼 본인도 쉽사리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못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정청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내보내기 쉽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겁니다. 즉 친명계가 힘이 약해지는 그런 것도 지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결론 내지는 아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민주당 두 분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윤리심판원에서 제대로 결론을 못 낼 경우에 비상징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에. 그래서 비상징계를 당 지도부가 내릴 수도 있다. 뭐 당 대표 결단에 따라서 즉시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당 규정이 있는 건데 강성필 부대변인 비상징계까지 좀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지도부에서? 지금 당규 32조 보면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지금 최근 몇 년간 이보다 더 중대하고 현저한 어떤 민주당 현역 의원의 어떤 비위 행위가 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친명계 힘이 빠지고 있고 뭐 친청계 힘이 뭐 더 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 간의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이 또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고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시그널로 오해될 수 있고 이건 전혀 무의미하다고 봐요. 지금 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나 저희 뭐 당원들의 뭐 커뮤니티나 근데 가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지금 빨리 내보내라라는 빗발이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사실 이런 분위기 다 감지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본인으로서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것 같은데 당으로서 결국에는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고 또 다른 의원도 아니고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자진 탈당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약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친명계가 힘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저는 당 대표께서 뭐 윤리심판원에서는 그대로 보고를 할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당 대표께서 필요하다면 비상 징계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본인이 뭐 탈당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라 만약에 비상 징계권이 좀 행사가 돼서 제명이 될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성추인 부대변인 보시기는 어떤가요? 뭔가 다 불복을 하고 뭐 다른 조치를 좀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비상징계권이 좀 낯선 거긴 한데 23년 11월에 그 당시 최강욱 전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비상징계권을 행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당원정지 6개월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도 그렇게 문제가 돼서 비상징계권을 행사했는데 지금 훨씬 더 많은 혐의들이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지금 당에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대표가 비상징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당내 여론이 너무 과했다는 여론이 절대 전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일부 패널께서 말씀해 주셨던 당내 갈등이 있기 때문에 뭐 친청, 친명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좀 곤란할 것이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들도 이거는 우리가 김병기 원내대표를 끌어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부담 없이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고 반발이나 이런 게 있다면 혹시나 김병기 전 원내대표 측이나 일부 당원들의 반발이 있다면 아마 많은 당원들, 많은 당의 구성원들이 정청래 대표의 결단에 응원을 해주고 힘을 실어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표께서 저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표가 결단을 내릴 사안이다 이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아까 이현종 의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한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다, 강제 수사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해에는 검찰도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법인카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내사에 착수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사실이 좀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의원실 컴퓨터와 부인의 휴대전화, 보좌진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라 이렇게 지시한 내용까지도
보도로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식의 어떤 조직적인 증거인멸까지 계속되어 왔는데 수사가 진척이 안 됐다. 이런 의혹이 또 불거진 상황이거든요. 구자룡 변호사, 이게 사실이라면은 지금 와서 강제 수사한다고 해봤자 증거 확보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사실 증거가 이미 다 없어져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주안점이 되는 건 처음에 경찰에서 내사를 쭉 진행했잖아요. 수개월에 걸쳐서.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통했다. 경찰이 어떤 내용으로 진술해 와라라고 코치까지 해줬다. 이런 의혹도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검찰로 넘어가니까 그때서야 지금 컴퓨터, 휴대전화 이런 걸 교체 지시를 했다라는 건 경찰이랑은 정말 소통해가지고 사건을 제대로 진행할 생각이 없었구나. 이거에 대해서 하나 더 이제 추가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예. 검찰로 넘어가니까 그때서야 이거 내 뜻대로 수사가 컨트롤되지 않겠구나라는 걱정 때문에 저렇게 다 삭제 지시를 했던 거 아닌가. 저 의혹 보도만 보더라도 경찰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게 2번, 3번 확인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네. 이미 또 저렇게 없어진 상황에서 그 사건이 만들어질 때의 증거들은 저렇게 날아갔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없앨까에 대해서 주고받은 내용들은 살아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거라도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가져와야 된다. 이건 수사의 ABC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한다. 지금 뭐 당의 징계나 이런 시점을 기다리고 있을 게 수사기관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 면에서 이 정치적인 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압력으로 수사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하는 싶은 게 김병기 의원의 의도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좀 당에서도 나가라 하는데도 안 나간다라는 건 난 정치적인 어떤 그 뒷감당이나 이런 거 걱정되면 그걸로 머물고 그 힘으로 수사도 뭉개보겠다.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근데 저 수사에 대해서는 이미 저런 게 보였다라는 것만으로도 경찰에 다시 또 속달을 해서 수사 결과 기다려보자 이런 주장은 이제 더 이상 힘을 얻을 수는 없고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 시절에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죠? 자, 이 보면 결국 이 검찰이라는 어떤 이 수사는 그렇습니다. 검찰도 뭐 다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2개가 있으면 그나마 좀 견제도 하고 또 한쪽에서 진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경찰밖에 없으면 경찰이 묻어버리면 그냥 이 사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검찰이 수사하니까 이제 본인이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 검찰 수사 못 하잖아요. 자, 이런 걸 만들려고 본인이 앞장서서 검찰을 없앤 거 아닌가라는 국민적 의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 검찰을 힘 못 쓰게 만드는 결과가 뭡니까? 저도 거듭 지적하지만 결국 경찰이 수사 안 하니까 아무 수사기관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들춰보지도 않아요. 압색도 안 해요. 예. 자, 보통 이런 사건이 터지면 양쪽이 그래도 비난 피하기 위해서 먼저 뭐라도 할 텐데 지금 김경 강선호 의원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단 하나의 수사기관만 남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절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리심판원 회의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속보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들어온 김경 서울시 의원의 모습인데요. 경찰에 고발된 이후에 돌연 출국해서 논란을 빚었던 김경 시의원이 어제 저녁에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원래 오늘 새벽에 들어오려다가 시간을 앞당겨서 귀국을 한 건데요. 이후에 경찰에 출석해서 새벽까지 조사도 받았습니다. 강선호 의원한테 공천 헌금 1억 원 건넨 사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성실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하셨어요? 저 미국 계실 때 하고 오래전에 약속을 한 거여가지고. 저 지나갈게요. 의원님, 공천 대가로 1억 원 받는 사람 인정하시죠? 돈 돌려받으셨다고 잠시만 내셨다는데 언제 돌려받으셨어요? 돈 받는 사람 인정하시는 거죠? 말씀하세요! 텔레그램 재가입 하신 거예요? 증거인멸 하려고 하셨나요? 미국에 있는 동안 강선호 의원하고도 접촉하셨나요? 네, 어제 저녁에 귀국을 하고 또 자택 압수수색도 했고 저렇게 경찰에 출석해서 새벽까지 조사도 받았는데요. 진작해야 됐을 조치들이 어제 하룻밤 만에 속전속결로 다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강성필 부대변인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첫 번째로 저 김경 시의원이 아무리 오래전에 가족과의 약속으로 출국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이런 비위 내용이 이렇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한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본인이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그 기간 속에서 벌써 텔레그램과 카톡을
재가입을 했다는 지금 의심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변호인을 통해서 낸 자술서가 강선우 의원하고 또 내용이 또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 증거인멸한 거 아니냐, 뭐 입맞추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강성훈 의원과 그 김경 서울시의원 모두 어쨌든 민주당 출신인데 그럼 본인들에게 공천 주고 믿고 공천 줬던 이 민주당은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벌어지니까 출국을 금지를 그 전에 했어야 됐네, 안 했어야 됐네, 늦었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경찰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고 이 문제가 더 커져가지고 지금 뭐 이러니까 검찰청 폐지가 나쁜 거였네 이런 얘기까지 퍼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이 정황 증거가 있잖아요. 네. 녹취록도 있고 또 돈을 줬다는 것도 인정을 했고 또 돈을 줬다는 자체만으로도 뭐 뇌물죄나 불법 정치자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찰이 사실 김경시 의원 미국 간지도 몰랐는데요.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뒤늦게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4일 만에 뒤늦게 또 출국 금지를 하고 어제 하루 만에 뭐 압수수색도 하고 출석 조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다음 CG 한번 보실까요?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요. 지난달 29일에 이미 고발이 됐었는데 미국 출국은 이틀 뒤에 이뤄졌고 또 어제에 돼서야 심야 조사로 첫 조사를 좀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오히려 조사가 빨랐다, 뭐 억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구자룡 변호사, 이 해명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말도 안 되죠, 사실. 지금 14일 만에 출국 금지를 강선우에 대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안 도망가서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인사라도 해야 될 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김경 씨는 나갔다가 들어오기까지 했잖아요. 예. 이렇게 늦게 하는 것도 못 봤고 보통 이 정도 사건이면은 뭐 사건 터지고서 한 3일 뭐 요 정도면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여태까지 다 그랬고 그리고 최근에 뭐 특검이나 이런 수사했을 때 외국에 있던 사람 데려오면 공항에서 체포했었어요. 예. 그러고서 이틀 만에 구속영장도 청구했었고. 어제는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를 한 거죠? 김경시 그렇죠. 의원을.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늑장 수사가 아니라 오히려 빠르다 그러는데 그게 절대 아닌 게 국내에 강선우와 보좌관에 대한 부분이 조사가 가능했죠. 근데 강선우 의원 지금 소환 조사 안 했잖아요. 네.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자료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김경이 들어오면 여기까지 수사가 돼 있기 때문에 진술 한번 받고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임의동행을 했다라는 거는 구속영장 청구할 정도로 수사가 안 돼 있습니다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제 나름으로는 빨라요라고 경찰이 하는 건데 그냥 수사를 안 해버렸다라는 거죠. 어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라고 할 게 지금 김경 씨에 대해서 조사하기 전에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김경 씨 조사 안 하고도 더 먼저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14일을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경찰이 시간을 줬다, 말 맞추기 기회를 줬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예. 지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느냐, 상당 부분은 경찰의 앞으로의 수사를 믿고 맡길 수 있지 않냐 이러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게 예. 사안을 굉장히 축소하는 방식으로 지금 말이 맞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녹취가 공개됐기 때문에 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이걸 부정하면 양형 가중사유만 돼요. 근데 돌려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잖아요. 근데 줬다라는 거를 시인하면서 자수서를 냈기 때문에 저 신빙성 있죠. 이거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받았다라는 말도 믿어주세요. 이 사인이에요. 저 구속하지 마세요. 이건데.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굉장히 축소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양쪽에 다 의미가 있어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엔 즉시 돌려주라고 했다라는 말이 이제 맞아 들어가는 형국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럼 자기는 보좌관의 일탈이고 즉시 반환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나는 무고하다. 난 결백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엔 줬다 그러니까 처벌받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사안이 굉장히 축소되는 게 그럼 저는 공천은 이 돈과 상관없이 받은 겁니다. 이 주장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럼 업무방해 부분이 통으로 빠져요. 그리고 그런 걸 의도했잖아요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업무방해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네. 그런 시도를 했지만 돈을 돌려받음으로써 공천에 영향은 못 미쳤습니다. 그러면은 김병기, 강선우가 살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천 부분이 통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뇌물죄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지금 진술을 잘 봐야 되는 게 공천과 관련해서는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의 명목을 조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선거나 이런 데 필요하겠거니 하는 마음에서 줬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진술을 맞춰가기 시작하면 뇌물죄도 대가성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될 수가 있나요? 그럴 경우에 정치자금법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공천 헌금으로 문제됐던 사례가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극명한 차이는
1억 이상의 뇌물죄는 징역이 10년 이상부터 시작해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러니까 네. 못 나와요. 그냥 당연히 구속사안이고.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간다? 그럼 뭐 한 1년, 2년 정도 형량 생각하고 잘하면 지금 막 선처해 주세요. 다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혹시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생기고 예.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지금 현재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뭐 김경희 자수서 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수사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여태까지 수사를 안 해버린 이런 시간 까먹은 거에 대해서는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사건이 만져지는 거 아닌가? 굉장히 축소되는 구도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은 계속 받을 겁니다. 예. 또 압수수색을 좀 뒤늦게 하다 보니까 김경시 의원이 시의회에서 사용했던 PC에 대한 뭐 확보도 뭐 어제에서야 좀 이뤄진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 논란이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김경시 의원이 당비를 대납해서 특정 종교단체를 민주당에 가입시키려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의회 컴퓨터를 좀 포맷을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거고요. 근데 그 컴퓨터를 이제서야 경찰이 확보를 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현종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컴퓨터는 여기에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네. 경찰은 왜 이제서야 확보를 했을까요? 이 컴퓨터? 자, 얼마 전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뭐 유튜브 방송 나가서 어떤 이 부적절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때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여 명을 동원해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긴급은 아니고 체포를 네, 영장 체포했죠. 받아서? 예. 그래서 수갑 채워서 경찰서 앞에서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결국 법원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석방이 됐죠. 예. 자, 그 문제와 지금 공천을 위해서 1억 원을 줬다라고 다 인정한 것과 어느 게 더 중대한 범죄죠? 아마 독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말 몇 마디 한 게 중대범죄인가 아니면 1억 원을 준 게 중대범죄인가 예. 아마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게 더 중대한 이 말 몇 마디 한 게 더 중대한 범죄라고 본 것 같아요. 그분은 그렇게 수갑 채워서 연행했으니까 왜 못하죠 이거는?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이 사건 이미 진종호 의원이 지난해 4개월 전인가 5개월 전에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진종호 의원 내일 조사한다고 그래요 고발인을? 그 사건을 내일 조사하나요? 네, 묻혀뒀다가 인제서야 진종호 의원을 진종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저 인제 조사받으러 갑니다. 아니 세상에 고발한 지가 언젠데 4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서야 고발인 조사를 시작합니까? 그중에 이미 다 포맷 다 해버리고 다 해버렸는데 조사하지도 않다가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서야 경찰이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웬만하면 경찰 비판 많이 안 하는데요. 예. 진짜 이거는 너무한 겁니다. 이래나 놓고 지금 오늘 서울경찰청장이 박정모 청장이 기자들 앞에 나와서 우리 빨리 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빨리 한 거예요? 4개월 동안 묻혀있다가 이제 와서 수사하고 그다음에 증거 다 없앤 다음에 와서 그다음에 조사 받으러 나와서 3시간 조사하고 집에 돌려보내요? 예. 푹 쉬다가 또 다음에 나오라고요? 아니 그러면 왜 그럼 이진숙 위원장은 그렇게 수갑 채워서 연행을 했습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수사입니까? 예.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은 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수사하면 다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김경시 의원이 만약 민주당 출신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했겠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출국할 것을 예상 못했는데 그래도 어제 귀국하니까 강제 수사를 돌립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니까 아무리 핸드폰을 교체하고 또 입을 맞췄다 하더라도 수사하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늑장으로 하고 심지어 이 사람은 본인에 대한 수사가 느슨할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CES 가가지고 그 관람할 수 있어요? 당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면 네. 이거는 그냥 민주당에서 절대 용납 못할 일입니다. 결국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특검을 안 할 수 없는 지금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고발된 며칠 뒤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고 아들 만나러 간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라스베이거스에서 등장하고 뭐 이런 모습까지 저희가 보다 보니까 좀 논란이 좀 있었던 상황인데요. 강성필 부대변인, 네. 지금은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김경시 의원이 민주당 출신이어서 좀 봐주는 것 같다. 이게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저를 포함해가지고 김경시 의원과 관련해가지고 저희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감싸고 있는 내용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천하람 뭐 원내대표 개혁신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뭐 야당이니까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례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본인이 공천 관련해가지고 하나하나씩 그 윤상현
의원 공관위원장 임명하고 하나하나씩 상의하겠다고 뭐 그런 내용 다 녹취로 본인이 제기한 거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또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김정재 의원이나 뭐 이철규 의원 관련해 가지고 뭐 공천 단수로 주라. 안 주면은 뭐 다른 캠프 지지선 얻어내는데 3억에서 5억 든다. 이런 거 그럼 수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보더라도 지금 경찰에 조금 잘못된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민주당이 뭐 김경시 의원이 민주당 출신이라서 지금 감싸고 있다. 저희 당의 지금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그냥 호소드립니다. 뭐 일단 성취훈, 강성필 두 분은 감싸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체류 중에 김경시 의원이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한 카페에서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을 만나서 1억 원을 전달했고 이후에 돌려받았다. 이런 내용의 자수서를 전달을 했는데요. 구자령 변호사, 이게 지금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의 말은 맞는 상황이고 중간에 끼어 있는 사무국장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 3자 대면 같은 거라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진술이 계속 팽팽히 맞부딪힐 때는 대질 조사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질 조사까지 갈 것도 없는 것 같은 게 일단 돌려받았다는 시점은 확인해야 되겠으나 중간에 낀 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쇼핑백을 받았는데 뭔지도 모르고 트렁크에 보관했다.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강선우 의원은 김병기 의원과 대화할 때 1억을 받았다라고 자기가 명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보좌관이 뭔지도 모르는데 1억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는 어디서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선우 의원의 책임하에 돈이 들어왔다라는 건 팩트예요, 그냥. 이거는 예.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얘기고 넘어온 거에 대해서 유일한 이제 궁금증은 돌려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게 팩트일까? 저 부분이 양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파급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강선우 의원은 즉시 거절했다. 나는 수령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용인한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인지한 시점부터 돌려주는 시점까지의 그 간극, 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김병기 의원이 자기 의원실로 불러가지고 다음 날 녹취를 하잖아요. 네. 요 시간적 간격에서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저거는 강선우 의원이 자기 의도대로 지금 방어하는 거는 금방 깨진다. 중간에 그 보좌관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떠안을 생각은 지금 절대 없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강선우 의원의 지시든 용인이든 하에 돈이 넘어간 거는 팩트가 됐다. 그 이후에 밝혀져야 되는 건 저것 때문에 공천에 돈이 작용을 했냐 안 했냐. 여기에서 이제 김병기 의원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게 예. 이제 업무방해 한 꼭지. 근데 네. 여러 사람들이 아까 그 부분을 떼내려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구성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일단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운신의 폭은 굉장히 좁습니다. 예. 경찰이 또 김경시 의원 이번 주 안에 재소환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수사 상황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 소식이었고요. 이번에는 3위로 넘어갑니다. 네, 19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데요. 이번에는 두 아들이 병역 관련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후보자가 오늘 해명을 내놨는데 뭐라고 했는지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아드님 병역 특혜 의혹 관련해서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네, 아이들이 미국 국적을 불행사하면서까지 자원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역 국회의원일 때 장남이 현역병 복무를 했는데 차남이 제가 낙선해서 실업자일 때 병역 의무를 이행했는데 특혜를 도모할 이유도 없고 특혜를 주선할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병역 관련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이쯤 되면 사과하고 지명 처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청문회까지 두고 보겠다. 두고 볼 만한 내용은 이미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나온 그 내용들을 보면 예. 저는 그러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으로서는 정말 기를 쓰고 그 자리에 남으려고 하겠지요. 이해운 후보자는 다 소명이 가능하다,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가까운 데서 병역 의무를 이행을 했기에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지 저희가 한번 지도에 그려봤습니다. 일단 차남과 삼남이 이제 군 복무를 한 건데 일단 가깝기도 가깝지만요.
7.5km 정도 이동을 하는 거리였고 삼남 같은 경우는 2.2km 정도 이동하면 되는 곳인데요. 공익복무를 하면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는 단 한 명을 배정하는데 그게 이혜원 후보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배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은 공익복무자를 뽑지 않다가 처음으로 선발했는데 그게 이혜원 후보자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병역 특혜가 있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성치윤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청년들이 봤을 때는 좀 너무 특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복수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한 거는 전 그건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잘한 거죠. 근데 예. 그 이행을 하는 과정,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저는 뭐 박수영 의원이 뭐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를 했다기보다는 충분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차남 같은 경우는 그때 시작이 됐고 그때 그 이전까지는 없다가 이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전까지는 여기서 공익근무자가 없다가 왜 갑자기 공무원을 한 명을 배치했는지에 대한 타당한 설명. 만약 다른 아동센터들도 있었다. 근데 여기만 뒤늦게 좀 시작된 거다라는 설명이라든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방배경찰서도 마찬가지죠. 예. 그때 한 3년 운영하다가 또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왜 그 기간에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저도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여러 얘기를 들어보는데 이런 사례들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후보자 측이 됐든 후보자 측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거기가 공모가 났기 때문에 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이건 정치권에서 이걸 자료 요구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 자료 요구할 수 있고 국민의힘 의원도 자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만약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25개 구 중에 지역아동센터가 모두가 공익공무원 요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금방 나오거든요. 여기만 했다라고 하면 의혹이 짙어지는 거고요. 네. 다른 데도 다 그 시기쯤에 시작을 했다고 하면 의혹이 옅어질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후보자가 밝히지는 않을 거고 아마 인사청문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통해서 좀 밝혀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밝혀야 될 부분이다. 병역 관련 의혹도 있었지만요. 오늘 또 새롭게 등장한 게 위장 전입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물론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가 바뀌는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주소지를 좀 급하게 옮기는 경우도 꽤 많기는 한데요. 이번에는 좀 평수가 논란이 된 거예요. 21대 총선에 동대문구의 아파트에 이제 주소지를 옮기는데 평수가 8.9평, 가족 5명이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낙선한 이후에 한 달 정도 뒤에는 서초구 아파트로 다시 주소지를 옮겼다고 하고요. 지난 총선이죠. 지난 총선에는 중구 성동을에서 출마를 했었는데 그때는 빌딩에 전입 신고를 했다가 이후에 다시 서초구 아파트로 돌아갑니다. 이걸 보면요. 사실 너무 작은 평수에 5가족이 사는 것도 조금 의구심이 들고 빌딩에 살 수 있냐 이것도 좀 의구심이 들잖아요. 이현종 위원님 이게 관행적으로 주소지를 급히 옮기다 보면 어쩔 수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참 이번 사건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김병기, 이혜훈, 강선우 참 이런 정치인들이 살아가는 법이 어떤가 아마 국민들이 보시면 야 정말 온갖 특혜와 온갖 꼼수들은 다 하고 살면서 국민들 앞에서는 그렇게 국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했구나라는 걸 아마 국민들께서 절실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동대문구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좀 배신감이 드시겠어요? 저게 왜냐하면 그냥 보통 서울 지역은요, 그냥 다른 지역에 주소가 있더라도 본인이 충분히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했냐면 가족들이 전입을 해야 표가 5개 생기잖아요. 표 때문에 그래요. 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동네에 있으면서 이 지역 출마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투표권이 이 지역에 없잖아요. 그죠? 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족들을 다 이렇게 위장전입 시킨 이유는 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5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선거 끝나니까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가고, 자, 중성동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옮겨놓으면 그러니까 선거 며칠 전에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그 할 때 미리 전에 옮겨야 되거든요. 예. 그럼 옮겨놓으면 표가 생기니까. 자, 그러면 또 투표하고 난 다음에 또 딴 데 가버립니다. 항상 늘 서초동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분골세시하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예. 근데 뼈를 묻기는커녕 그냥 끝나면 다 옮겨버려요. 끝나고. 낙선하면 바로 옮기고.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배신감들을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요. 국민의힘이 정말 이걸 보면서 지금 박수영 의원이나 국민의원들이 비판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국민의힘이 있을 때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있을 때는 한 번도 검증을 못 하다가 이제 이쪽 장관으로 가니까 이제 검증을 하고 또 이런 문제도 다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비단 솔직히 저는 내가 정치권을 오랫동안 지지하고 있지만 이분들만의 문제일까? 이해운 후보자만의 문제일까? 그걸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드러나니까 파니까 나오는 것이지 아마 상당수 의원들은 뜨끔해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말로만 국민들 위한다 하지 말고 진짜 국민들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뭔가. 근데 본인은 보면 본인의 특혜 받는 거는 모두 다 아까 좀 아들 이야기도 나왔지만 다 특혜를 받아 놔놓고 말로는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분이 장관이라는 자리에 간다는 게 문제예요. 네. 즉 700조 원에 되는 국민의 정말 이 국가 예산을 담당할 수 있는 장관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문제가 중요한데 저는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저도 좀 공감은 가는데 이게 과연 이해운 후보자만의 문제일까?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파보면 많은 의원들도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해운 후보자 측은 일단 이렇게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출마 지역구로 거주 이전을 했어야 됐고 가족들도 함께 가서 선거를 돕는 차원이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강성필 부대변인, 네. 작은 평수 집으로 갔다 해서 뭐 거기 진짜 살았겠냐 이렇게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주소지를 5가족이 그 평수에 다 옮겼어야만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이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5표를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가족이 출마를 하게 되면 어쨌든 다른 가족들이 나서서 또 명함도 주고 선거 운동을 또 적극적으로 돕고 또 다른 선거 그 운동원보다 가족의 선거 운동이 사실 또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단 집을 좀 얻어놓고 예.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국민의힘에서 저런 것을 지적하는 게 참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도 좀 우스워요. 아니 본인들 정당에 있을 때 2번 다 했던 거 아닙니까? 21대, 22대. 공천을 다 줘놓고요. 그래놓고서 지금 저렇게 핏대 서면서 저렇게 공격하는 것이 과연 스스로에게는 어떤 반성이나 그런 건 없는지 저는 그런 것도 의문이고 한번 이번 기회에 그 국민의힘에서 좋아하는 전수조사 한번 다 하시고 또 뭐 특검도 하시고 싶으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가 19일 하루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만 정리를 해봐도 이 정도가 됩니다. 처음에 저희를 놀라게 했던 갑질 녹취가 일단 있었고 특히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그리고 아들과 관련된 엄마 아빠 찬스 의혹 이런 게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자룡 변호사 보시기엔 네. 청문회 문턱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으세요? 같고 예. 사실 지금 당장 지명 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선을 앞두고 보수 인사를 더 끌어와서 뭐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 선거 전략상으로 앞으로도 이게 이어져야 될 텐데 이렇게 쉽게 놔버리면 누군가를 또 데려오기가 쉽지 않겠다. 청문회까지는 가고 그 이후의 낭만은 이해운 개인 문제였다. 아마 이제 이런 식의 프레임을 잡기 위해 가지고 더 청문회까지는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그것마저도 정치공학적인 게 사실 저는 그래요. 가게에서 썩은 사과 있으면 손님들 보기 전에 덜어내야죠.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까지 손님의 선택에 맡긴다. 뭐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되나요? 예의가 아니죠. 예. 그리고 지금 모두의 문제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 공천에 심사하는 자료는 똑같거든요. 과거에 거주지 변경 이력이나 부동산이 팔리고 나서 없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공천 자료는 없어요. 현재 갖고 있는 거. 그것도 내가 적어낸 거 이미 제출했을 경우에 보는 거, 그 정도 심사하거든요. 네. 총선 때도 한 1000명 넘게 심사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허위 자료 낸 것도 몰라가지고 공천도 줬었다가 취소했다 이런 일도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강선우가 장관에서 낙마했다라고 했을 때 왜 그런 사람 공천도 줬어요? 이런 식으로 비판을 연장선상에서 더 끌어가지는 않았던 게 그 정도 상식이 작용했던 건데 저는 좋습니다. 이게 정치권이 깨끗해지기 위한 일이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천을 문제 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김병기, 강선우 공천 왜 줬어요라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분들도 민주당도 사과해야 됩니다라는 거를 같이 깔고 들어가야지 그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해운 후보자는 그거보다는 더 좀 죄질이 나쁘다. 왜냐하면 8.9평에 5명이 들어갔다라는 건 사실 실거주가 아닌 게 너무 명백해 보이니까 선거운동 돕기 위해서 사실 위장 전입을 했다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5표가 생기는 이득뿐만 아니라 이분은 지금 부정청약 의혹이 있잖아요. 여기서 5명이 함께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 주소지에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그걸 깨지 않기 위한 용도도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저분은 다른 사례들보다도 좀 더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3위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이제부터는 순위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하루 가장 많이 검색되고 또 가장 많은 눈길을 끈 이슈 1위와 2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2위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얼굴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검찰청을 대체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구체적인 역할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법사위 얘기를 좀 듣고 오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국회에서 진행이 된 법사위인데요. 정성호 장관을 상대로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좀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왜 이렇게 여권 내에서 비판이 나오는지. 일단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산하로 가게 되고 9개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 수사관 이원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검찰처럼 검사와 수사관 그대로 갖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인 건데요.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보안 수사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결론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게 이원화된 것 가지고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제대로 검찰 힘을 못 뺐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근데 저 부분은 사실 원래 제도 개선의 취지와 안 맞는 거죠. 지금 만약에 저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공소청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중수청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국가수사본부라는 또 중차대한 수사기관이 있고 거기서 모든 걸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9개 중대범죄만 따로 떼서 중수청을 만드는 이유는 그간의 그 살아있는 권력 등 또는 있는 분들에 대해서 수사권을 좀 강화하자. 이 부분을 유지하자라는 차원이거든요. 그 검찰이 갖고 있던 전문 역량을 흡수하자라는 취지인데 그 전문 역량 중에 범죄인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컨대 경찰 같은 경우에도 법조인들을 많이 뽑고 있어요. 왜 뽑겠습니까? 국민적 이 관심사인 사건에 대해서 뭘 판단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뽑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법조인을 왜 안 데리고 가냐 이 말이죠. 그다음에 경찰 같은 경우에도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수사권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관이에요. 경위 이상. 그다음에 사법경찰리는 독자적 수사권이 없습니다. 거기는 보조 인력이에요. 이렇게 경찰도 어떤 계급이나 경험에 따라서 왜냐하면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 피해는 전부 국민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왜 전문 인력을 데리고 가서 국민적 권익 보호에 하겠다는데 왜 반대하죠? 저는 저 부분은 일관성이 없다. 만약에 정말 그러려고 그랬으면 중수청을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수청에서 수사는 하게 되고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서 기소를 담당하게 되는데 기소랑 영장 청구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현정 의원, 공소청으로 바뀌면은 수장의 명칭이 뭐가 될 거냐라고 했는데 검찰총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참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수사 기능을 흐트러 놓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서로 책임을 안 집니다. 자, 단적인 예로 지금 공수처가 최재 감사원장 등의 전 감사원장이 수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에다 기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검찰은 이런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어요. 붕 떠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 만들었던 공수처가 가지고 있던 이 법률적인 문제점들, 이게 나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국민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나요? 경찰에 가야 되나요? 국수본에 가야 되나요? 중대범죄수사청에 가야 되나요? 아니면 공수처에 가야 되나요? 공수처도 있죠, 참. 이렇게 지금 수사 기능을 다 흐트러 놓으면 이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사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노하우가 있어요. 왜 뭐 부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론사에도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노하우가 다른 거예요. 10년 한 사람, 20년 한 사람, 30년 한 사람 노하우가 다른 거거든요. 경험이 쌓여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그 사항이 수사가 잘 될까요? 지금 이 간첩 잡는 거를 국정원에서 경찰로 다 넘겼습니다. 그럼 경찰이 간첩 잘 잡을까요? 못 잡잖아요.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왜 없겠습니까?
그 국정원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그냥 국정원에서 그냥 사장시켜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수사관,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수십 년간 쌓아왔던 그 노하우가 지금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놔놓고 이제 이 공방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 잘라놔놓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앞으로 어디서 수사를 해야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예. 결국 아까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정치인들과 권력자한테 정말 유리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아까 뭐 법사위 얘기도 보셨지만 개별적으로 불만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곧 정책 의총을 할 테니까 개별 의견은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자제령을 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김현정 당장 원내대변인조차 제2의 검찰청이 우려된다라거나 노종면 의원도 새로운 대검 중수부다. 이인영 의원도 검찰 특수부 시즌2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추인 부대변인 지금 뭐 국민의힘보다도 민주당에서 불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의 방향이 다르죠. 국민의힘은 이거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만 지금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조국혁 시당 의원들은 더 세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여지를 남기면 안 된다. 검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검찰 특수부 시즌2 이런 표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뭔가 보안 수사권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결국 결론은 안 났다고 지금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그걸 주게 될 경우 그냥 검찰을 유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주장인데 저는 글쎄요 당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산발적으로 의견을 내는 거는 불필요하고요. 그리고 의견을 제시할 때도 아까 전에 우리가 물론 그 조국혁 신당 의원입니다만 박은정 의원이 지적을 할 때 그 조직표를 보면서 검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악당했다. 저는 이런 식의 표현은 매우 부적절한 거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검사들 기존에 있던 조직의 목소리는 그럼 아예 배제를 합니까? 아예 안 듣고 합니까? 그 조직을 개선하자는 거지 그 조직을 아예 없애버리고 쫓아내버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조직의 구성들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구성도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도 이문정 검사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검찰 조직의 출신들 때문에 무슨 대통령실이 장악당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 뭐 검찰 오적 이런 얘기했죠. 그렇죠. 정성호 장관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가장 잘 깨닫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은 그런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서 늘 소통하면서 검찰개혁 방향을 이끌고 가는 분이기 때문에 저런 분에게 지금 장악당했다, 무슨 검찰에게 지금 계속 뭔가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하는 거는 대통령이 지금 검찰에게 장악당했다는 말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표현, 전 그 방향에 대해서는 늘 이견을 존중하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런 식의 방식을 사용하는 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아마도 당에서 의견을 좀 조율을 하고 모은 다음에 아마 대통령실에 전달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할 테니까 개별 의견 자제해달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정책의총에서 충분히 의견을 매개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2위 소식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할아버지의 그 손녀딸이다. 오늘 골든글러브 이관왕에 영예를 하는 이재 씨의 얘기였습니다. 신영균 배우의 손녀딸이었죠. 네, 그리고 진흙탕 진실공방 언제쯤 끝날까요? 이 얘기는 아마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간의 공방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녹취는 전체를 다 들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이것 역시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간의 녹취 공방이었습니다. 네 번째 댓글은요. 군 복무 잘하시고 기쁜 소식 또 접하길 바랍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아들 이지호 씨의 얘기였고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입으로는 민생, 뒤로는 공천헌금이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국민들은 공천헌금의 진실을 이제는 정말 알고 싶습니다. 오늘 댓글까지 확인해봤고요. 마지막 1위 소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얼굴이 나왔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 계엄에 대해서 첫 사과하면서 예고했던 당명 개정. 의견 수렴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2월 달 내로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재의 당명은 개명한 지 5년 5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전 책임당원 7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응답률은 25.24%였으며 이 중 13만 3천 명 68.19%의 책임당원께서 당명 개정에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2월 중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고
당의 미래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최대한 잘 구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공화나 자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당명도 많았었고요.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미래라든지 다양한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보수 정당이 위기 때마다 당명 교체를 꺼내드는 것 같은데 97년부터 해서 당명이 벌써 이렇게 5번 바뀌었고 이번에 6번째 바뀌게 되는 것 같은데 교체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당명 바꾼다고 뭐 보수의 어떤 위기가 극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중에서 사실 이제 한나라당은 진보 일부 정당과 합당을 했기 때문에 뭐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미래통합당도 사실 그 당시에 2020년도에 몇 개 정치 세력이 합당을 한 상황이라서 바꿀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제 잘 안 돼서 바꿨던 부분이죠. 예.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도 사실은 2016년도 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상당히 당명을 자주 바꿨었어요. 네. 그러니까 안 될 경우에 많이 바꾸는 건데 안 돼도 안 바꾸는 경우가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 2014년도부터 아직까지 쭉 이어지고 있죠. 안 돼도 안 바꾸는다. 당명 교체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 변화를 모색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뭐 주호영 부의장 말씀처럼 당명만 교체하면 안 되겠죠. 그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변화적 조치가 수반돼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지도부하고 당에서 할 일이고 어쨌든 당명만 교체하거나 또는 당명에 너무 이념지향적인 이런 그 어떤 명의가 들어가게 되면 그 또한 오히려 역효과일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당원과 당명의 유대관계도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당명 교체하게 되면 이게 우리 정당인가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교체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냐. 뭐 몇 가지의 이런 저희가 뭐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감안해서 지도부가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당명 포함 단어로는 아까 박성훈 대변인도 얘기를 했는데 공화, 자유, 미래 등이 언급된다라고 했고 당색은 사실 뭐 워낙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상징색이기 때문에 바꾸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일단 당명 교체에 대해서 당내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비용만 드는 포대갈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그 이재영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명이 무슨 죄가 있냐. 나는 당원 투표 때 반대표 눌렀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본질은 안 변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간판갈이다. 또 국민의힘에 한때 몸담은 적이 있었던 김용남 전 의원은 그냥 윤앤킴은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상대당이 자꾸 이렇게 이름 바꾸는 거 어떻게 좀 보이세요? 뭐 일단 식당 주인이 간판을 바꿀 때 아니 요리 잘 못하는 주방장도 바꾸고 홀서빙 불친절하게 하는 그 직원도 바꿔야 되는데 주방장하고 직원들은 그대로 놔두고 간판만 바꾸면 또 손님들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좀 넣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1년 동안의 메시지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 경제라는 단어는 557번, 국민이라는 단어는 532번, 자유라는 단어를 509번이라고 썼어요. 경제와 국민은 원래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건데 자유라는 단어를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당명 바꾸려고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단어는 빼시라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종 위원은 오래전부터 출입하셔서 아마 한나라당 때부터 보셨을 텐데 어떤 이름을 좀 추천하시겠어요? 어떤 단어? 글쎄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정당 이름 하면 쓸 말이 별로 없을걸요. 워낙 많은 정당 이름이 돼서. 글쎄 이제 지금 당명을 바꿔서 뭔가 좀 모습을 다르게 하겠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쭉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의힘이 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이게 국민의힘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 정책의 문제점, 노선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의 노력 없이 국민의힘만 바꾸면 오히려 헷갈려요. 왜냐하면 헷갈려요. 지선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당명이란 게요. 저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까지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거 무슨 정당이야? 하고 이거 안 찍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려면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보통 보면 당명이 한 1년 정도는 돼야 좀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정당이라고 안 찍을 수가 있으니까 이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12 소식까지 다 확인해봤고요.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오늘 윤리심판원에 나온 김병기 의원이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이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월요일에 뉴스톱10 마칩니다. 고맙습니다.